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깊은 생각의 바다로 초대합니다.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흥미롭게 펼쳐질 역사적 사실과 언어의 미스터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1984가 왜 그렇게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갖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조지 오웰,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인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1903년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영국 정부의 식민지 관리였고 오웰은 영국 제국주의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셈이에요. 어릴 때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 경험이 오웰에게 제국주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심어줬어요. 나중에 버마, 지금의 미얀마에서 경찰로 일하면서도 식민지 체제의 모순을 직접 목격했고요. 그래서 오웰은 권력과 억압, 감시 같은 주제에 아주 민감했어요. 그리고 1940년대 영국 상황도 정말 암울했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고 런던은 독일군의 폭격으로 매일같이 불안에 떨었어요. 사람들은 식량도 부족하고 정부는 전쟁 때문에 모든 걸 통제하려 했어요. 라디오, 신문, 심지어 개인의 행동까지도요. 오웰은 BBC에서 선전 방송을 만들면서 이게 진짜 진실을 말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됐어요. 정보가 조작되고 진실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까지 통제당하는 그 느낌, 그게 1984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오웰은 스탈린의 소련을 아주 비판적으로 봤어요. 1984 속 빅브라더나 사상경찰 같은 개념은 당시 소련의 감시 체계와 선전 방식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오웰이 직접 보고 느낀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고장이었던 거죠. 파트 1. 윈스턴의 런던, 그리고 빅브라더의 눈.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이 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조지 오웰이 상상했던 기묘하고도 섬뜩한 미래, 1984의 런던으로 떠나볼 겁니다. 눈을 감거나 혹은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윈스턴 스미스라는 한 남자의 발자취를 조용히 따라가 보세요.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우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세계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때는 4월의 어느 밝고 추운 날, 괴종시계가 13시를 알리는 시간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윈스턴은 매서운 바람을 피해 빅토리 맨션의 유리문을 재빨리 통과하지만 흙먼지 한 줄기가 그와 함께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삶은 양배추와 낡은 걸레 냄새가 진동했죠. 한쪽 끝 벽에는 실내에 걸기에는 너무나 큰 컬러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얼굴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었는데 폭이 1m가 넘는 40대 중반의 남자 얼굴이었습니다. 굵은 검은 콧수염과 억색의 잘생긴 이목구비. 윈스턴은 계단으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시절에도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현재는 증오 주간을 준비하는 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낮 시간 동안 전기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윈스턴의 아파트는 7층이나 되었고 39세의 윈스턴은 오른쪽 발목 위에 정맥류 궤양이 있었기에 몇 번 쉬어가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각 층계참마다 엘리베이터 통로 맞은편에는 거대한 얼굴의 포스터가 벽에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문구가 그 아래에 적혀 있었죠. 이 그림들은 움직일 때마다 눈이 당신을 따라오는 듯 교묘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쇠붙이, 생산량과 관련된 수치 목록을 과일 같은 목소리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른편 벽의 일부를 이루는 흐릿한 거울 같은 직사각형 금속판, 즉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윈스턴이 스위치를 돌리자 목소리는 다소 작아졌지만 여전히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텔레스크린은 희미하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왜소하고 연약한 그의 몸은 당의 제복인 푸른 작업복에 의해 그 빈약함이 더욱 강조될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매우 옅었고 얼굴은 본래 혈색이 좋았으나 거친 비누와 무딘 면도칼 그리고 막 끝난 겨울의 추위로 인해 피부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밖은 닫힌 창문 너머로도 여전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거리 아래에서는 작은 회오리 바람이 먼지와 찢어진 종이를 소용돌이치게 했고 해가 비치고 하늘은 험한 푸른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나 덕지덕지 붙어있는 포스터 외에는 아무것도 색깔이 없는 듯했습니다. 검은 콧수염을 기른 얼굴은 모든 지휘하는 구석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맞은편 주택 전면에도 하나가 있었죠.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문구가 쓰여 있었고 그 검은 눈은 윈스턴 자신의 눈 깊숙이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길거리에는 한쪽 귀퉁이가 찢어진 또 다른 포스터가 바람에 이따금 펄럭이며 잉소시 INGSOC 라는 한 단어를 번갈아 가며 덮었다가 드러냈습니다. 멀리서는 헬리콥터 한 대가 지붕들 사이를 낮게 날아와 쇠파리처럼 잠시 맴돌다가 곡선 비행으로 다시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경찰 순찰대였습니다. 하지만 순찰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상경찰만이 중요했습니다. 윈스턴의 등 뒤에서 텔레스크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선철과 재구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텔레스크린은 동시에 수신하고 송신했습니다. 윈스턴이 아주 낮은 속삭임 이상의 소리를 내면 모두 포착되었고 게다가 그 금속판의 시야 범위 안에 있는 한 그는 소리뿐만 아니라 모습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지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상경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특정 개인의 회선에 접속하는지는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항상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원할 때마다 당신의 회선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본능이 되어버린 습관에 따라 당신이 내는 모든 소리가 도청당하고 어둠 속을 제외한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한다는 가정하에 살았습니다. 그는 텔레스크린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더 안전했지만 그 자신도 잘 알다시피 등도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직장인 진리부는 누추한 풍경 위로 거대하고 하얗게 솟아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런던이야. 그는 막연한 혐오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에어스트리번의 주요 도시 오세아니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말이야. 그는 런던이 항상 이랬는지 알려줄 어린 시절의 기억을 쥐어짜내려 했습니다. 낡은 19세기 주택들이 나무로 지지되어 있고 창문은 마분지로 지붕은 골판지로 덮여 있으며 제멋대로인 정원 담장은 사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풍경이 항상 있었을까? 그리고 석고 먼지가 공중을 맴돌고 버드나무 잎이 패어 더미 위로 흐트러져 있는 폭격된 지역들. 폭탄이 더 넓은 공간을 개척하여 닭장처럼 초라한 목조 주택들이 솟아난 곳들 말입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배경 없이 밝게 빛나는 일련의 장면들 뿐이었고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이 문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1984의 세계에서 빅브라더는 당의 가시적인 얼굴이자 모든 곳에 편재하는 감시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포스터 속 그의 눈은 어디를 가든 당신을 따라오는 듯하며 텔레스크린은 끊임없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이 문구는 소설 속에서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빅브라더라는 표현과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문구는 조지 오웰의 이 소설에서 유래했습니다. 1949년에 출판된 이 소설 이후 이 말은 정부나 권위 있는 기관이 시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적인 행태를 비판하거나 경고할 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CCTV 증가, 개인 정보 수집, 그리고 디지털 감시 기술의 발전 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빅브라더의 그림자를 언급하곤 합니다. 이 소설이 쓰인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기술들이 현실이 되면서 이 이디엄의 의미는 더욱 심오하고 광범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마치 소설 속 윈스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빅브라더의 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카메라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현대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빅브라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개념이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분명해집니다. 윈스턴을 둘러싼 감시는 단지 지금 이 순간의 몸짓과 말투만 겨냥하지 않습니다. 당은 사람들의 기억이 단내릴 과거 자체를 다시 쓰어 무엇을 믿고 기억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진리부의 끝없는 정정과 기록 소각은 개인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정이 아니라 집단 기억의 해안선을 매일 새로 그리는 통치의 기술이었습니다. 파트 2. 언어의 파괴, 뉴스피크와 이중사고. 이제 우리는 윈스턴의 직장, 진리부 매니추어의 기록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이지만 이곳은 사실상 인류의 기억을 다시 쓰는 공장이자 역사를 끊임없이 조작하는 거대한 기계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윈스턴이 맡은 업무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적인 행위는 한 사회 전체의 과거와 진실을 지우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읽는 신문, 뉴스, 심지어 교과서까지 그날 권력의 필요에 맞게 수정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어제까지 사실이라고 배웠던 내용이 오늘은 잘못된 것으로 바뀌고 내일은 또 다른 진실로 덮여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그런 일이 이 기록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 기억의 구멍 메모리 홀이 있었습니다. 윈스턴은 매일 수많은 지시문을 받았습니다. 빅브라더의 연설이 실제와 다르다. 수정하라. 생산량 예측이 틀렸다. 다시 개선하라.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언급되었다. 기록에서 지워라. 그는 이런 지시를 따라 문서를 고치고 원본은 구겨서 기억의 구멍에 넣었습니다. 이 구멍은 건물 내부의 거대한 화로와 연결되어 있었고 불길은 기록과 함께 과거의 흔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구멍은 단순한 쓰레기 처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세아니아에서 과거를 지우고 현재의 필요에 맞게 역사를 다시 쓰는 가장 상징적인 장치였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 주무를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억의 구멍 메모리 홀. 기억의 구멍은 1984에서 당이 역사를 통제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단순한 소각로와 연결된 틈이지만 상징적으로는 과거를 지우고 현재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는 전체주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기록이 끊임없이 수정되고 파기되면서 과거는 더 이상 확고한 실체가 아니라 권력이 원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바뀌는 존재가 됩니다.
기억의 구멍은 각 부서 벽면에 설치된 틈으로 불필요한 문서를 넣으면 건물 지하의 거대한 화로로 연결되어 즉시 소각됩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 폐기 시설이 아니라 과거 자체를 물리적으로 소거하는 상징적 장치였습니다. 기억의 구멍이라는 개념은 소설 속 장치를 넘어 오늘날에도 검열과 은폐,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강력한 은유로 사용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기록이 쉽게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때문에 이 개념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과거의 잘못을 덮기 위해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부가 불편한 진실을 지우는 행위는 모두 현대판 기억의 구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읽었던 기사가 오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과거의 사진이 수정되어 다른 의미로 바뀌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삭제를 넘어 우리의 기억과 현실 인식 자체를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억의 구멍은 단순히 종이를 태우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당은 현재를 장악하여 과거를 다시 쓰고 왜곡된 과거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심어 미래까지 지배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Who controls the past controls the future.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past. 이 슬로건은 바로 이 메커니즘을 압축한 말이었습니다. 예컨대 전쟁 상대국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과거의 모든 기록도 함께 수정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동맹이던 나라가 오늘의 적이 되고 과거 기사와 연설문은 모두 지워지거나 바뀌어 마치 예전부터 지금의 적과 싸워왔던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짜 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그들이 아는 역사와 진실은 전부 당이 만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통제하는 힘이었습니다. 1984에서 이 원리는 단순한 역사 조작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과 사고 자체를 지배하는 도구였습니다. 현재는 기록을 바꾸고 과거는 왜곡된 채 기억되며 그 기억은 다시 미래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짓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가 과거를 바꾸고 과거가 미래를 바꾼다. 는 명제는 소설 전체를 지배하는 철학적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스픽은 뉴스픽, 오세아니아의 공식 언어인 뉴스픽은 뉴스픽은 단순한 언어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피크의 목적은 단순히 소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단어가 사라지면 그 단어가 담고 있던 개념도 점점 생각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자유 free라는 단어는 뉴스피크에도 남아 있었지만 단지 벼룩이 없다처럼 물리적 결핍을 나타낼 때만 쓸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자유나 지적 자유라는 표현은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도록 언어가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스피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대신 불필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단어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줄어들수록 사고의 폭도 함께 좁아졌습니다. 말할 수 없으면 생각할 수도 없다. 이것이 뉴스피크의 철저한 원리였습니다. 이 개념은 언어가 사고를 규정한다는 언어적 상대성 원리 Sapir-Whorf Hypothesis와 연결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전체주의 정권은 언어를 통제해왔습니다. 나치 독일의 선전 용어, 소련의 관제 언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뉴스피크는 이러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형상화한 개념이며 오늘날에도 언어가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을 제한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중사고 더블think. 마지막으로 오웰이 만든 가장 기묘하면서도 섬뜩한 개념, 바로 이중사고 더블think입니다. 이중사고는 당이 당원들에게 요구한 필수 능력이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생각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두 진실로 믿도록 훈련받는 것이죠.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이 구호들은 모순적이지만 당원들은 그것을 의심 없이 외우고 내면화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발표된 초콜릿 배급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다음 날 배급량이 늘었다 는 보도를 접하면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억이 다르더라도 내가 틀렸고 당이 옳다는 결론을 내야 했습니다. 이중사고는 단순한 자기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거짓을 진실이라 믿고 동시에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가 필요할 때 다시 기억하는, 즉 현실 자체를 재구성하는 정신적 훈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중사고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정치적 위선, 기업의 이중잣대, 개인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우리는 이중사고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 더하기 2는 4 라고 믿지만 권력이 2 더하기 2는 5 라고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오웰이 경고한 디스토피아의 본질이었습니다. 파트 3. 프롤과 잊혀진 과거의 메아리. 윈스턴은 때로 당의 완벽한 통제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프롤스,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당은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이 거대한 대중을 통제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감시당하지 않는 그들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윈스턴은 한때 북동쪽의 허름한 슬럼가를 배회하다가 거대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자 목소리에서 터져나온 분노와 절망의 외침이었죠. 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작됐군. 폭동이다. 프롤들이 드디어 걸기했어.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에는 수백 명의 여인들이 길거리 시장의 가판대 주위에 빽빽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침몰하는 배의 승객들처럼 비극적이었습니다. 냄비가 다 떨어졌다는 이유로 벌어진 싸움이었죠. 윈스턴은 혐오감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그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그토록 열정적으로 소리칠 수 있다는 사실에 어딘가 모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의식하게 되기 전에는 결코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반란을 일으킨 후에야 비로소 의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의 교과서에서 나온 문구와 거의 같았습니다. 당은 프롤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감정을 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긴 노동 시간이나 더 적은 배급량을 받아들이게 해야 할 때마다 호소할 수 있는 원시적인 애국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만을 품더라도 그 불만은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상이 없었기에 그들은 사소하고 구체적인 불만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악은 항상 그들의 눈을 벗어났습니다. 대다수의 프롤들은 집에 텔레스크린조차 없었습니다. 민간 경찰도 그들을 거의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에는 엄청난 양의 범죄가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프롤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므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규범을 따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당의 성적 금욕주의는 그들에게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난잡함은 처벌받지 않았고 이혼도 허용되었습니다. 사실 프롤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한다는 징후만 보였다면 종교적 숭배조차도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당의 슬로건처럼 프롤과 동물은 자유롭다. 윈스턴은 서랍에서 빌려온 어린이용 역사 교과서를 꺼내어 일기장의 한 구절을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교과서에 따르면 영광스러운 혁명 이전의 런던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었다. 거의 누구도 충분히 먹지 못했고 수십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조차 신지 못했으며 심지어 잠잘 지붕도 없었던 어둡고 더럽고 비참한 곳이었다. 너희보다 어리지 않은 아이들도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야 했고 느리게 일하면 채찍으로 맞았으며 낡은 빵 부스러기와 물만 먹었다.
그러나 이 끔찍한 빈곤 속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집들이 몇 채 있었고 그들은 30명이나 되는 하인을 두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불렀다. 그들은 뚱뚱하고 못생긴 얼굴에 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맞은편 페이지의 그림에 있는 사람과 같았다. 그는 프로 코트라고 불리는 길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굴뚝 모양의 이상하고 반짝이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타펫이라고 불렸다. 이것은 자본가들의 제복이었고 다른 누구도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자본가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노예였다. 그들은 모든 땅, 모든 집, 모든 공장, 모든 돈을 소유했다. 만약 누구라도 그들에게 불복종하면 감옥에 가둘 수 있었고 그들의 직업을 빼앗아 굶겨 죽일 수도 있었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자본가에게 말을 걸 때는 굽실거리고 절을 해야 했으며 모자를 벗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했다. 모든 자본가들의 우두머리는 왕이라고 불렸고 그는 나머지 목록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교들의 얇은 아마포 소매, 모피 예복을 입은 판사들, 목에 칼을 씌우는 형틀, 발목을 채우는 형틀, 발판, 구가닥 채찍, 런던 시장의 만찬, 그리고 교황의 발가락에 키스하는 관습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초야권 Just Primate Noctis 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었는데 이는 중세 영주가 영지 내 농민들의 첫날 밤에 관여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권리로 역사적 실체보다는 전설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오웰은 이를 과거 억압의 극단적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균적인 인간이 혁명 이전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유일한 증거는 자신의 뼈 속에서 느껴지는 무언의 항해, 자신이 살고 있는 조건이 참을 수 없으며 다른 시대에는 달랐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는 현대 생활의 진정으로 특징적인 것은 잔인함과 불안정성이 아니라 단순히 황량함, 누추함, 무기력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삶은 텔레스크린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과는 물론 당이 달성하려 노력하는 이상과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당원조차도 삶의 많은 영역은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이었습니다. 지루한 일을 억지로 해내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낡은 양말을 꿰매고 사카린 하나를 구걸하고 담배꽁초를 아껴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당이 내세운 이상은 거대하고 끔찍하고 번쩍이는 것이었습니다. 강철과 콘크리트의 세계, 거대한 기계와 무시무시한 무기들로 가득 찬 세계, 완벽한 단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슬로건을 외치며 끊임없이 일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박해하는 3억 명의 사람들, 모두 같은 얼굴을 한 세계였습니다. 현실은 썩어가는 누추한 도시들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양배추와 낡은 화장실 냄새가 항상 나는 19세기 낡은 집에서 구멍난 신발을 질질 끌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렌지와 레몬, 세인트 클레멘트의 종이 말하네 Oranges and Lemons, Say the bells of Saint Clements. 이것은 윈스턴이 프롤 노인에게서 들었던 오래된 자장가 구절입니다. 소설 속에서 이 노래는 잊혀진 과거, 즉 혁명 이전의 런던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치로 사용됩니다. 윈스턴은 이 노래를 들으며 사라져버린 런던의 종소리를 듣는 듯한 환상을 느낍니다. 이는 당이 역사를 지우려 해도 대중의 구전과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파편들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노래는 실제로 영국 런던에서 유래한 Oranges and Lemons 라는 유명한 영국 동요 nursery rhyme입니다. 이 동요는 런던의 여러 교회 종소리를 의인화하여 각 교회가 서로에게 말을 거는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인트 클레멘트 교회 세인트 클레멘트 데인스, 세인트 마틴 교회 세인트 마틴 앤 더 필드스 올드 베일리 오웃 베일리, 쇼어디치 쇼레디치 등 런던의 실제 교회와 지역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종종 Here comes a chopper to chop off your head. 여기에 도끼수가 와서 내 목을 벨 것이다. 라는 섬뜩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 동요는 런던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옛 런던에 번화했던 시장과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녹아든 삶과 죽음을 암시합니다. 윈스턴에게 이 노래는 당에 의해 철저히 지워진 과거의 증거이자 인간적인 감정과 연결된 소중한 기억의 파편으로 다가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잊혀져 가는 옛 노래나 지역 설화에서 과거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리움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감정이죠. 이 이디엄은 단순히 옛 노래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지켜내야 할 문화유산 혹은 억압된 진실의 은밀한 메아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런던의 오래된 골목길을 걷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어 잊혀진 시간 속으로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